정말 우리가 3.1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분들 고국에 못 돌아오고 짜잔! 여기! 이 얘기를 해야지. 안 올 거면은 쭉 읽고 대한독립 만세! 그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일단 3.1운동 역사적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919년,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국제 정세를 좀 보셔야 돼.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제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승전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른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그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하에 있던 식민지 국가들은 스스로 독립을 하라. 그 소리를 듣던 전 세계에 있던 그 식민지 국가들이 저거다. 일제에서 식민지가 된 지 이제 9년 차가 됐던 우리나라에서도 환호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고종 황제가 갑자기 급사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1919년 1월 21일 날.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독살당했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동경에서 유학을 하던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안 되겠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우리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자 결의를 합니다. 근데 왜 일본에서 먼저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외교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에 의해 가지고 외교권을 잃었거든요. 일본 도쿄에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등 외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독립선언 한 다음에 외교 공간을 쫙 뿌리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본국에 알려야 되잖아요. 독립선언을 한다는 거를. 근데 뭐 뚜루뚜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자 해서 송계백, 정말 우리가 3.1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분은 송계백 열사예요. 송계백 열사가 독립선언문을 들고 서울로 비밀 잠입을 해요. 짜잔! 여기입니다. 중앙고등학교. 당시 이 중앙고등학교 교장이 이제 송진우 선생님이셨는데 독립운동을 이끄시던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송계백 열사께서 이 학교의 숙직실에서 독립선언문 초안을 넘겨줍니다. 자, 그 장소 가보실까요? 당시 중화학교의 교사와 숙직실은 우국 인사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북촌 보시면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여기 사셨고, 당시 이제 3.1운동을 주도했던 선교도 지도자분들이 여기 많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웠던 중앙고등학교의 뒤에 있던 숙직실, 약간 은밀하게 모일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여기가 비밀 아지트가 돼요. 근데 여기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는 따로 있고 여기는 위치를 옮겨서 복원해 놓은 건데, 일본에서 추진하던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계획을 국내에 알려 3.1운동을 촉발시킨 곳이다. 고종이 돌아가시자, 야, 우리 안 되겠다. 만세운동 한번 하자. 근데 뭔가 촉발시킬 계기가 없었어. 누가 하나 하자! 따르라! 이게 없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적진 한복판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만세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 뭐하냐? 만세운동 한번 하자. 결심을 하게 만든 장소가 바로 이 자리죠. 여기가 바로 3.1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3.1운동 좀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오셔야 돼요. 송계백 열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 독립선언문 초안 전달해 주시고 다시 도쿄를 가요. 그래서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한 다음에 체포가 됩니다. 11인의 열사가 계세요. 뭐 최팔룡 또는 또 송계백 등등 이분들 고국에 못 돌아오시고 정말 적진 한복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 송계백 열사가 여기 숙직실에 와가지고 거사 계획을 밝혔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던 송진우 선생님께서 베스트 프렌드였던 최남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최남선 선생님은 또 지인이었던 손병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민족 대표 33인이 구성이 되는데 딱
33인 하자. 34명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33명이 모이게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기미 독립선언문 초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미년에 했던 독립선언문, 선언서다 해서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배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장소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도교 중앙대교당, 천도교의 중앙센터죠. 이 독립선언문이 어디서 배포가 됐냐가 천도교 교당 안에서 배포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신 그 이종일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니다, 이종일 선생님 댁에서 그 집에서 배포가 됐다. 이 두 논쟁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합니다. 짜잔! 여기가 중앙교당 건물이죠. 이종일 선생님, 그분 댁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종일 선생 댁에 숨겨놨다가 갖고 와서 여기 이 마당, 여기서 전국으로 배포를 했다. 몇 부를 총 배포한 거예요? 21,000부. 유관순 열사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도 다. 그럼요. 유관순 열사는 병천 아우네니까 천안이죠. 그러니까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 배포가 된 거예요. 자,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보면 태화 빌딩이라고 보이죠? 태화 빌딩. 이 독립선언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쭉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민족 대표 33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던 바로 태화관 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터만 나와 있는데 고급 요리집이었습니다. 요걸 비판하시는 사학자들과 역사 전문가도 계시는데 여기에 태화관이요, 주 고객들은 다 돈 있는 일본인들이에요. 이완용이랑 이토 히로부미가 모여가지고 제가 외교권 따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 했던 것도 여기에요. 그리고 경술국치, 나라를 아예 일본으로 넘기자라는 작당을 한 것도 여기.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나쁜 기운을 누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이 장소를 택했다라고 하죠. 약간 논쟁이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는 탑골공원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안 가요. 사람들이 거기 다 대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33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사람이 지금 탑골공원에 4,000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가서 약간 뭐라고 할까, 통제불능이 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태화관 안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스스로 체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대표로 쭉 읽고 경찰서로 끌려가요. 요런 관점이 있고,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세 운동을 벌이면서 또 달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지, 안 올 거면은. 기다린 우리는 뭐냐 비판을 했던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조선 민중들이 만세 운동을 한 곳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오시죠. 자, 여기는 탑골공원이고, 왜 탑골공원이냐면 뒤에 보면은 유리 케이스에 뭔가 지금 보존이 돼 있죠. 저기가 원각사 10층 석탑이에요. 그게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주인공은 여기 팔각정, 여기입니다. 여기 약 4,000명의 학생들과 조선 민중들이 모였어. 저 태화관에서 우리 걸어왔잖아요. 거리 안 멀어요. 거기서 있었던 민족 대표 33명이 여기 안 온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이 민족 대표들. 그때 한 청년이, 정재용 선생님인데, 이 단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읽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4,000명과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3.1운동의 시작이었어요. 마당까지 다 합치면 축구장이 8대. 천장에 수족관이 있었어요. 조선의 아방궁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열쇠 내가 우와 대박 대박 전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오늘은 친일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친일파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이완용이죠.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친일파 일본 관리조차 명품 친일 데스 칭찬까지 받았던 인물. 오늘 주인공 요구할 수가 없고 하여간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를 할 건데 일단 윤덕영이란 사람이에요. 윤덕영이란 인물이고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이제 일본이 아예 이제 조선을 먹자 1910년도에 이제 국권을 강탈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조선은 일본 거 됐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옥새를 찍어야 돼요. 1910년 8월 22일 조선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창덕궁에서 열립니다. 그때 원래는 순종이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겠습니다. 옥새 땅 찍고 끝나려고 했어요. 근데 순종은 그러려고 했어요. 여기 찍으면 되나요? 했는데 순종 황후라고 해가지고 뒤에 병풍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도장 찍으면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뛰어나가서 순종이 찍으려고 하는 옥새를 빼앗아가지고 치마 속에 감춰요. 아무리 그 자리에 있던 친일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녀자가 치마 속에 옥새를 숨겨놨는데 치마를 들치고 뺏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쩌지 이거 낭패다 이거 이거 뭐 윤덕영이 가만히 있어보시오. 내가 하겠어. 치마를 들추고 그 안에 있는 옥새를 뺏어요. 이런 와! 뺏어서 강제로 옥새를 찍게 합니다. 그 순간 대한제국은 망한 거고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한 인간이 윤덕영이에요. 송석원터라고 해가지고 소나무가 있고 이제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기서 많은 문인들 시를 읊었던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런 데를 친일파가 다 먹은 거예요. 친일파도 그냥 친일파가 아니에요. A급 친일파가 다 먹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가 옛날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벽수산장이라고 해서 조선의 아방궁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작가님 몇 평 사세요? 33평. 윤덕영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200평. 일단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어요. 마당까지 다 합치면 축구장이 8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천장에 수족관이 있었어요. 어떤 친일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이거 또 얘기하면 또 열받는데 1917년도에요. 마지막 퍼즐을 끼워야 돼. 고종이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왕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일 합방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종이 그것만큼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완용이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가서 반협박을 해요. 도쿄 가시라고. 나 그것만큼 절대 안 되겠다. 그때 윤덕영이 등장해요. 이완용 선생, 그걸 못하시냐. 비키라고. 윤덕영이 고종을 찾아갑니다. 협박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왕실에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뭐 금고 같은 거 딱 빨간 딱지를 붙여. 상궁도 협박해요. 이거 내 빨간 딱지 붙인 거 떼면 너도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도 있었어요. 자, 이제 돈줄도 맡기셨는데 이래도 안 가실 거냐? 안 간다! 못 간다! 해요. 그래? 이제 뭐 하냐면 고종의 옛날 여자 문제를 건드려요. 내가 이 여자 문제 다 폭로를 해버릴까요? 고종도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난 절대 못 간다. 그 대신에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윤치호라고 정말 악덕 친일파예요. 윤치호조차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윤덕영의 친일은 묘사할 영어 단어가 없다. 지도 친일파하면서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의 최악의 친일파가 윤덕영. 이완용은 명함도 못 내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완용을 더 많이 알아요? 이완용은 앞에 나서길 좋아했어요. 약간 쇼맨십. 그 윤덕영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제가 하기 좀 그렇지만 실소파. 돈은 챙기고 띵까띵까 파티만 하겠다. 지금 해맞이 고개 거의 다 왔습니다. 벽수산장은 언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벽수산장 안에 있어요 지금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통일시장 기름 떡볶이 먹고 나오자마자부터 여기까지. 여기 산 꼭대기인데요? 여기도 다 벽수산장 권역 아니에요 지금요.
정말 열받는 포인트가 이거라니까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경복궁 아니에요? 경복궁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경한 일이거든요. 왕이 사는 궁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벽수산장이라는 조선의 아방궁을 지어놓고 산수 좋은 명당 자리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의 은사금으로 꿀꺽했답니다. 집은 어디 있어요? 아, 집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벽수산장 정문 흔적이에요. 여기서 일로 와 보세요. 자,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서 본 벽수산장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한번 그 사진을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대문이 여긴데 집은 저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걸어서는 들어가기 힘들고 여기서 차 타고 싹 타고 저 위에 있는 벽수산장에 파티를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 벽도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러? 아, 이게 왜냐면 벽수산장이 66년도 이제 화재가 난 다음에 73년도에 철거되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사이에 그냥 폐허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주민들도조차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벽수산장의 흔적이 좀 더 남아있거든요. 따라와 보세요. 대박! 진짜 모르셨어요, 저거? 나 진짜 몰랐어. 대박 떴어. 리얼. 뭐 지금 아, 텔레비에서 많이 뵌 분이 나타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여기 뭐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벽수산장 여기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하러 왔는데요. 혹시 옥인동 주민이시죠? 주민은 아니고요. 네. 주민보다 더한 사람이죠. 어이구, 옥인동 역사 문화형 코디네이터. 제대로. 선생님, 저희 나오시 올라가시죠. 여기 역사는 제가 꽉 잡고 있어요. 전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 얘기 듣고 하시고 혹시 가시죠, 그럼. 영업하시 대박. 옛날에 벽수산장 있을 적에 네. 벽수산장 여기가 벽수산장이에요. 요 자리가요? 요 위에 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난간이 있었어요. 저게 흔적이 여기에요. 어떤 게요? 여기 난간석이 요 아, 안에 이거요? 이거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필지가 떨어져 있어요. 아. 이게 다리에. 그 다리. 네. 밑으로 개천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개천 지나가고. 와, 진짜 그럼 경치는 죽였겠네요, 여기요? 그죠? 여기서 옥류동 천이에요. 옥류동 천자가 무슨 천자인지 아시죠? 하늘 천자예요. 그래. 정말 하늘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죠. 아, 그 한자가 틀려요. 그렇군요. 이것도 수색석이에요. 이게 뭔데요? 이때 때 흔적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집에서 벽으로 쓱 쓰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그 첩의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첩이요. 윤 씨가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열쇠 내가 갖고 있는. 우와! 대박! 윤 씨가 혹시 들어가기 힘들어요. 다른 방송에서는 여기 그냥 밖에서만 찍고 그렇죠. 가요. 못 들어가고. 방송 최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떨려. 들어오시. 와! 여긴 지금 누가 사시나요? 안 삽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가놨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 쓰러져가는 뭐 폐가처럼 됐지만 첩이 살았을 때는 꽤 괜찮은 집이었었죠? 아, 그럼요. 이 집도 도편수가 진 집이거든요. 공지은 도편수가 네. 도편수가 짓게 일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도경이가 야 집 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 거죠.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죠. 저 앞에서 안 그러나 궁궐 형식으로 다. 또 지붕 부분이 저기 일반 그런 간혹 형태가 아니라 정말 궁궐 형태네요. 네. 여기 사시는 분들, 옥인동 주민들 분들도 여기 벽수산장이 있었다는 걸 많이 아시나요? 오래된 분은 알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여기 서촌 뭐 네. 통일시장 놀러 오시는 분들은 모르죠. 아, 벽수산장이 저 밑에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송석원 거기에 글씨가 거기 거기 있죠, 네. 사람들은 거기가 그런 줄 알아요. 사람 이름으로 알더라고요. 송석원 씨라고. 그렇죠. 유명하죠, 송석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정말. 아이고, 아이고. 종로구리 박노수 미술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윤덕영의 딸의 집이었어요. 윤덕영이 아무리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딸바보였거든요. 딸한테도 이렇게 아주 나이스한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건 꼭 중요해요. 박노수 화백과 윤덕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의 집을 인수한 것 뿐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을 닫아버렸네요. 아유, 안타깝네. 여기 와야 되는데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창피하다. 띄어쓰기를 또 일본이 터치를 못하는 부글부글 지워버렸어요. 몰살을 시킨 도망 나오는 사람들 다 총살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여러분의 가이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이 합정역 5번 출구. 아하, 합정역 5번 출구. 여기에 혹시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누가 거기에 묻혀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투사라고 하면 뭐 도산 안청호 선생님, 안중근 의사 등등을 생각하시는데 외국인이 정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잊혀져 있다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고 이곳에 왜 묻히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합정역에서 안 멀어요. 천천히 걸어도 5분 거리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총 417분 여기 영면하고 계세요. 선교사도 계시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가지고 애써주신 비선교사도 계세요. 여기는 지금 묘비도 있고 약간 봉분도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선과 서양식을 약간 절충해 놓은 스타일.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순 없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쯤인데 호머 헐버트 박사라고 해서 고종의 밀사,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고종이 만든 학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제국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 와서 유경공원 교사가 되어달라. 처음부터 고종의 초대를 받고 우리 땅에 오신 분이에요. 고종 황제 특사 친서를 들고 갔어요. 미국이 힘써 달라. 근거가 된 게 뭐냐면 1882년에 그 조비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문구가 들어있어요. 조선이든 미합중국이든 다른 나라가 괴롭히면은 가서 도와준다. 조약 내용대로라면 미국이 와가지고 말려야 되잖아요. 일본을 가라고. 워싱턴 DC에 가서 당시에 이제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조약을 이렇게 맺지 않았냐? 미국 가서 말려라 친구 아니냐? 안 만나줘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고종 황제에게서 전보가 날아오는데 뭐냐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다.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자마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어이, 대한제국은 이제 외교권 없어. 하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가스라 일본 총리와 테프트 미국 육군 장관이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을 테니까 미국은 필리핀 먹어라. 세임 오케이? 딜 한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이미 벌써 게임은 끝난 상태예요. 굉장히 격분을 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나 미국인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2년 후인 19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고 우리의 이런 부당함을 알려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갑니다. 총 3분이 가셨어요. 이준 열사 등등등 3분이 갔는데 역사학에서는 헐버트 박사를 제4의 밀사라고 해요. 이준 열사 등등등 3명이 일본은 공작을 펼쳐가지고 아예 회의장 문도 못 들어가. 그분들이 전 세계 그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건요, 변방의 나라에서 온 특사들이 아무리 저렇게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서특필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바로 이분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셨어. 못 들어간다 알았어. 그래서 다른 루트로 헤이그에 갑니다. 가면서 프랑스, 파리 등등등을 다 거쳐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부당하게 뺏겼다. 이분 덕분에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띄어쓰기란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지 영어는 다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단어별로. 우리나라 한글 띄어쓰기를 또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광복절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십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여독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돌아가세요. 그 여든이 넘은 녹을 이끄시고 배 타고 뭐 한 달 넘게 오신 후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명면하고 계십니다. 일제 강점기 때 외국인이 다 빠져나갔나요? 아니요, 남아 있었어요. 대체로 어떤 반응이었어요? 아, 그게 이제 반반씩 나눠져요. 친일 외국인도 많았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제 맞서 싸운 분들도 계시죠. 호머 헐버트 박사 같은 경우는 인류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적을 떠나가지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걸 본 거죠. 자, 또 다음 분은 여기. 어니스트 베델, 이분은 영국 분이세요. 대한메일 신보 사장. 1904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당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일제 시대는 아니죠. 일본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던 대한제국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이. 대한메일 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드세요. 그 당시 이제 외국인이 편집장이든지 아니면 신문사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신문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랑 영국이랑 동맹국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동맹국 국민이잖아요.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인이 발행인인 신문이니까 뭐라고 써도 일본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글부글 끓는 거지 이거. 난다 그래요. 저거 어떡하냐 저거. 영국 정부에 많이 항의를 해요, 일본이요. 본국에 소환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과로를 하셨는지 안타깝게도 일찍 요절을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이거였어요. 내가 죽더라도 대한메일 신보를 남겨가지고 조선인들의 한을 풀게 해달라. 근데 그 유언이 지켜졌을까? 조선총독부에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대한메일 신보를 인수를 해가지고 총독부 나팔수 역할을 하는 신문사로 만들어버려요. 앞에 대한 떼버리고 메일 신보. 그러다가 해방된 이후에 서울신문으로, 지금 있는 서울신문이에요. 1층 현관 로비 있지 않습니까? 2명의 흉상이 딱 있어요. 한 분은 당연히 어니스트 베델, 또 한 분은 당시 총무를 맡았던 양기탁 선생님.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요? 지워버렸어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원래 있었던 비문을 조그맣게 다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계시네. 엘버트 테일러. 아버지 묘이고 이게 아들. 부자가 같이 이제 여기 영면하고 계시죠.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을 전 세계, 특히 미국 언론에 알리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처음엔 우리나라의 광산 개발업자로 들어오셨어요. 메리 테일러라는 배우 겸 그다음에 화가 와 결혼을 했어요.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하루 전 이 두 커플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이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어요. 세브란스 병원 지하실에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복사해서 어디다가 숨겨놔야 되는데 아무리 일제가 그렇게 포악하다고 하더라도 설마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외국인 산모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일본이 이거를 수색을 할 것인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간호사분들이 엘버트 테일러의 부인이 누워있던 침대 밑에 기미 독립선언서 종이 뭉치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버트 테일러가 이제 부인을 만나러 왔는데 침대 밑에 뭐가 있어? 기미 독립 선언문. 이거를 내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동생 신발에 밑창에 숨겨요. 그런 다음에 동생을 도쿄로 보내요. 이거를 바로 미국에 전송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은 독립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4월 달에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헌병들이 제암리에 살고 있던 남자들을 다 몰아넣은 다음에 몰살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망 나오는 사람들 다 총살해버리고 이거는 일제가 철저히 통제를 했어요. 이거 절대로 세계에 알려지면 안 된다. 묻힐 뻔했어요.
미국인이지만 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원 현장에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에 밝히게 됩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을 김밥 먹고 노는 공원으로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조선의 전기를 발발하댔어. 그리고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열 받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이거 분명히 욕먹는 행동인 거 알고 있다. 근데 난 그 돈 필요하다고. 여기서 했어. 벌써부터 열받는다. 열 안 받아요, 작가님? 맞죠? 그죠? 맞지? 갑시다. 장은 뭘 장려하다 할 때 장자고 충성을 다하다 충자거든요.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의 현충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공원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여기가 국립묘지 같은 데였어요? 국립묘지는 실제로 이제 그 묘들이 있는데 여긴 묘는 아니라 사당이 있었던 자리예요. 을미사변 때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1895년에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쳐들어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근데 명성황후 시해할 때 일본 사무라이들 몇 명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때 경복궁 바깥에 일본 정규군이랑 친일 조선군 10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당시 홍계훈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절대로 저 광화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문이 열려요. 광화문이 변절자가 있었어. 광화문이 열리면서 1000명의 병사들이 와르르 들어와요. 홍계훈 경호실장이 온몸으로 막아내요. 난자장.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사변입니다. 처음에는 을미사변 때 돌아가셨던 군인들, 홍계훈 등등등의 이제 무인들을 기리는 사당이 지어졌다가 이모군란 때 돌아가신 분들, 갑신정병에 돌아가신 분들 다 모셔졌어요. 뒤쪽에도 의미가 있는 글씨가 있거든요. 일단 따라와 보시죠. 비석 뒤쪽에 있는 글, 이걸 누가 쓰셨냐면 민영환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 장충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누구를 기리고 왜 우리가 여기 와야 하는지 그런 이유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대한제국의 현충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건물도 많고 웅장했을 건데 지금은 솔직히 장충단의 흔적은 이 비석 하나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것도 신기해. 이것도 한번 뽑혔어, 이게. 이게 정말 열받는 얘기라니까요. 대한제국 때 이 장충단이 파괴가 됐다고 하면 누가 했을까요? 일본이요? 그렇죠. 일본의 만행이었어요. 왜 일본은 장충단이라는 이 사당을 철저하게 파괴를 하려고 했을까요?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너희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공간을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일본 꽃, 벚꽃 많이 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심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랑 그 다음에 창경궁. 여기서 뭐 벚꽃 놀이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조선의 전기를 발발하댔어. 철저하게 밟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장충단비 일제가 뽑아서 갖다 버려요. 버리는 것도 멀리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공원 안에 놓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을 김밥 먹고 노는 공원으로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충단이라는 이런 장소, 직접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저기예요. 장충단 기억의 공간 전시실. 자, 들어가시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다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시죠. 남소영 터. 조선 한양 수도를 방어하던 지금으로 치면 수도방위사령부 남쪽 수비 부대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그런 그 영령을 기리는 사당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끽다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끽다점에서 맥주 양식 판매 그냥 놀자판으로 만들어버렸네요. 6탄 3용사의 동상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일본 육군의 정신적 상징이었어요. 자, 이건 진짜 치욕이에요, 치욕 이거. 제가 봤을 때 일제가 쓸 수 있는 카드 다 쓴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 추모회를 장충단에서 개최를 했다. 자, 옆에는 예전에 그 대통령 뽑는 체육관 선거, 그거로 유명했던 장충체육관이죠.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호텔이 있어요. 저 문과 관련이 있어요. 신라 호텔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난 순정이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담화문이었어요. 나의 어리석고 우둔한 백성이 이등방문을 죽였다. 이토 히로부미의 우리식 이름은 뭐죠? 이등방문, 그렇죠. 이등방문을 기리는 사찰을 짓습니다. 이름하여 박문사. 바로 저 자리에 저 정문이 박문사의 정문이었습니다. 건충원에 우리나라 왼수의 사당을 떡하니 갖다 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영빈관이라고 지금 써 있는 저 문 어디서 많이 보던 문 아니에요? 서울 어딘가에 저 똑같은 게 있어요. 경희궁 앞에 있는 흥화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의 정문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걸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왕들의 영정, 어진이라고 하죠. 어진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 선원전이라고 해요. 다른 것도 아니라 경복궁의 선원전을 뜯어와가지고 부속 건물로 만들어버렸네. 그러니까 세트로 지금 능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침입파들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위패 다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열받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혹시 열받아가지고 쓰러지면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안준생이란 아들이 있었거든요. 일제가 안준생 보고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여기서 했어, 박문사에서. 이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 아들한테 사과하고 돈 받아갔어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도 나름 항변을 했어. 거의 이제 일제 말기였는데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니까 취직이 되나요? 뭐 제대로 생활을 못했어요. 내가 단지 안중근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나는 사람처럼 살지를 못했다. 이거 분명히 욕먹는 행동인 거 알고 있다. 근데 난 그 돈 필요하다고. 흑역사라면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충단 공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장충단 공원이 원래는 공원이 아니었고 민족의 정기가 서려져 있던 장소였는데 이것을 일제가 의도적으로 짓밟아서 처절하게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장충단 공원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공원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미 공원으로 만들어진 거를 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공원을 유지를 하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하신 여러 열사들, 동상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봐라. 죽이네. 누가 저렇게, 우베코는 친일파에게 주어버리고, 마총령은 다 박살을 내버리고, 낙타의 등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갈기갈기 찢겼답니다. 낙타는 죽었어요. 아이고, 아마 오늘 이것이 막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절벽이죠. 서울이냐고요? 서울 맞습니다. 서울 한복판이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절벽일까요? 아니면은 자연적인 절벽일까요? 직접 이 절벽에 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우와. 와. 우와.
여기가 어디냐면요, 창신동이라는 곳이에요. 해발 125m. 낙산이란 산 위에 만들어진 동네예요. 자, 이리 오시죠. 와우! 뷰 죽이네. 야, 서울 시내 이렇게 높은 절벽이 아마 없을걸요. 여기가 유일할걸요, 진짜. 야, 또 저 집들이 아슬아슬하게 있고, 저 보세요, 여기. 와. 모르고 보면은 와, 정말 장관이다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누가 저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었나 하시면은 어우, 일제가 그랬습니다. 일제가. 저기가 채석장이었어요. 그 서울 시내에 이렇게 질이 좋은 화강암 산이 별로 없어요. 질 좋은 화강암 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야, 이거 정말 장점 됐어. 경성부 채석장으로 땅땅땅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여기 낙산은요, 조선 명당이에요. 그거는 조선의 정말 명당이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라 됐어. 갈기갈기 찢겼답니다. 두부 잘리던, 케이크 잘리던 형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분노보다는 서글프네요. 일제가 왜 화강암 석재가 필요했을까? 뭘 만들었을까? 지금은 해체가 됐지만 조선 총독부금을 여기서 채석한 돌로 만들었습니다. 또 뭐가 있냐? 경성역 구서울역 청사, 서울시청 구한국은행 건물, 거기 보면 주춧돌 축하한다 완공한 걸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토히로 부분. 많은 분들이 이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세요. 일본에서 수입해왔나? 어떻게 수입을 해요? 이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뻥뻥. 채석장에서 사람 많이 죽어요. 요즘도 정말 위험한 직업이거든요. 당연하죠. 돌이 막 무너지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데 일본인들이 했겠습니까? 나라 일은 조선인들이 자기 손으로 훼손했겠죠. 동대문, 흥인지문이 보이시죠? 저기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한양 도성이 보이실 거예요. 저쪽 안쪽은 사대문 아니고 여기는 사대문 바퀴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윤덕영 편. 윤덕영 편 했을 때 인왕산이 우백호였다. 그럼 우백호에 대칭할 수 있는 좌청룡이 필요하죠. 좌청룡 낙산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백호와 좌청룡을 일제가 세트로 망가뜨린 거예요. 우백호는 친일파에게 주어버리고 좌청룡은 다 박살을 내버리고, 정말 보존을 해야 될 이런 좌청룡의 기가 서려 있는 낙산을 누가 훼손했다? 일제가 훼손했다. 여기 이름이 왜 낙산일까요? 낙타의 등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낙타산 또는 줄여가지고 낙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낙타의 등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낙타는 죽었어요. 저기 또 훼손당한 산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절벽이 보이시죠? 저기도 화강암 산이거든요. 저걸 깎아버린 거예요. 이 낙산이랑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의 커다란 화강암 산이었는데 중간에 떡 하고 허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네 진짜. 말도 안 나오네, 말도 안 나. 아유, 드디어 왔습니다. 저기서 지금 우리가 여길 바라봤고 걸어왔어요. 지금요. 원래 낙산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겠죠. 적어도 인왕산 정도의 산세는 있었겠죠. 절개지를 따라 가지고 우리 슬라이딩 각도라고 하거든요. 쭉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여기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는 곳은 원래는 다 이제 산 밑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돌을 채취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거고, 조선의 길을 끊기 위해서 이 낙산에 있는 돌들을 캐가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저기 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는 농담이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채석이 이루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선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그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실향민들, 피난민들이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서울의 대표적인 판자촌이었어요. 이거요. 하나 둘씩 정착을 한 겁니다. 야, 저거 저 건물 보세요. 저 건물. 그 절벽 위에 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축대를 쌓아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이 위에 또 이렇게 저 집들을 만들었는데 아슬아슬한데 의외로 안전해요. 화강암은 진짜 단단하거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주민들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 이게 올라와 봤는데 차가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못 올라오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마을버스를 타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시는 길도 있거든요. 눈 오고 그러면 제설 작업도 하고 크게 뭐 대단한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택배 주문하면 잘 오나요? 그래도 서울 시내니까 바로바로 여기를 또 이렇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둘 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보고 싶은 동네들은 사실 이런 동네지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러 갈까? 그래서 고쳐야 할 곳들, 정비할 곳은 정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투어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고통을 받는다. 비록 아픔의 장소이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역사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군대 해산합니다. 반납했던 총기를 일찍이 다시 찼습니다. 문제는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일본군과 정말 치열한 시가전을 벌입니다. 총을 쏘고 가던 대한제국군 견지를 못해요. 왜? 일본군이 비밀 병기를 설치합니다. 어디에? 바로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숭례문이죠. 남대문 앞에 와 있는데 피디님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식사책에서 봤어요. 그렇죠. 최근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재현이 됐던 장면인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뭔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뭘까요? 옷을 입고 옷은 다 입고 계시죠. 근데 약간 독특한 옷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분과 달리 이분은 군복을 입고 계십니다. 대한제국 군복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처음이자 마지막 수도 한양에서 벌어졌던 시가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고종 황제는 일제가 강제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다.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알려라. 이거를 이토 히로부미가 알았네. 이토 히로부미는 그렇다 쳐. 근데 누가 그거를 격분을 한 줄 아세요? 송병준이라고 아주 최악의 매국노 어전회의에서 폐하! 지금 뭔 짓 하신 겁니까 지금? 지금 당장 사죄하십시오. 그랬더니 고종도 화가 나가지고 송병준한테 너는 어느 나라 대신이냐? 이래가지고 고종이 하도 옆에서 친일파들이 뭐라 하니까 그러면 통치권을 황태자한테 주겠다. 이거를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종은 강제 폐위당하고 순종이 올라간다. 이걸 만들어버린 거야. 퇴위식과 즉위식 현장에는 고종과 순종도 없었어요. 그냥 천막막 쳐놓고 지들끼리 하는 거야. 일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다 모든 게 다 됐는데 마지막 남은 건 군대죠. 정미 7조약이라고 있습니다. 한일 신협정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조항이 있고 부칙이 있거든요. 그 부칙 안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 잘 안 보이게. 대한제국군이 너무 수가 많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잖아요. 10,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줄이다니 군대를 없애야 돼요. 이병무와 일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냐면은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없애긴 너무 부담되니까 황제를 호위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부터 해체를 하자. 혹시 시위대가 뭔지 아세요? 데모하는 사람들? 독재타도 시위대가 그 시위대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로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시위 병영터인데 그 시위대가 여기 주둔했던 터예요. 자, 당시 이제 시위대는 러시아식 훈련을 받았어요. 그 시위대들이 들고 있는 소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르당 소총이라고 해서 성능이 좋았던 러시아 소총이거든요. 1907년 8월, 정확하게 8월 1일 아침에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체조를 할 거니까 총 다 놔두고 오십시오. 그래? 오늘 체조를 한다고 여기서? 이 병무가 갑자기 쫙 뭔가 펼쳐. 체조는 안 하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군대 해산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이미 시위대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시위대가 격분을 합니다. 자, 운명의 1907년 8월 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타!
총소리가 한 방 들립니다. 여기 무슨 총소리야? 누가 쐈어? 유서가 있고 책상 위에 사결하셨다, 순국하셨다. 누가 순국을 하셨을까?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미의병 발언터. 그 총소리 주인공 치위대 제1연대 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영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니다. 일본이 시위대부터 시작해서 군대를 해산시킨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일본군은 한 명이라도 더 무찌르고 해야지 왜 거기서 자결을 하셨냐? 안 돼요. 왜? 황제 폐하의 명령이에요. 물론 강요를 했지만 도장 누가 찍었냐? 순종이 찍었어요. 녹봉을 받는 군인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역모예요. 결정을 해야 돼. 내가 황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게 내가 여기서 자결을 해서 병사들에게 계기를 만들어줄까. 그분이 직접 써서 남기신 유서인데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또 내가 황제 폐하를 지키지 못했다. 죽는 게, 10,000번 죽는 게 당연하다. 내가 죽음으로써 병사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이러니까 1연대 1대대원들이 반납했던 총기를 일찍이 다시 찼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런 걸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대한제국군은 반발할 것이다. 서울 시내 곳곳에 이미 부대를 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과 정말 치열한 시가전을 벌입니다. 그 시가전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교전이 벌어집니다. 대한제국군 서울시가 전투지죠. 반납했던 무기를 다시 되찾고 이쪽으로 와요. 원래 계획은 쭉쭉쭉 가서 앞에 보이는 저 숭례문을 통과해서 도성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이 도성 안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 객관적인 병력 수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성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장기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1차 교전이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군이 이미 대비를 했었어도 너무나 분노에 찬 시위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저항을 하니까 당황해요. 야, 우리가 밀린다? 그런데 남대문을 향해서 총을 쏘고 가던 대한제국군 이 정도 위치에서 전진을 못해요. 일본군이 추가 병력을 또 데려왔고 비밀 병기를 설치합니다. 어디에? 바로 숭례문 위에요. 당시 숭례문은 한양 도성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한양 도성이 싹 다 보여요. 올라가면 당연히 대한제국군 병영안도 다 보여요. 안에서 병사들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어디에 숨는 것도 보이고 정말 입지 좋은 곳을 일본군이 안타깝게 차지를 한 겁니다. 저기를요. 플러스 일본군이 저기다 뭘 설치하냐? 당시로는 최신식 무기인 기관총을 설치해요. 2대를 저 위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난사를 할 수 있는. 솔직히 당시에 대한제국군이 갖고 있던 무기 체계만 보면은 웬만한 서구 열강들보다 퀄리티가 좋았어요. 문제는 당시 이제 그 용산에 병기창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총은 최신식이지만 실탄이 부족했어요. 이쪽에서는 기관총 난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탕탕탕탕탕 끝이. 대한제국군 시위대 진압을 당하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시가지 전투가 반나절에 끝나버려요. 일본군 격분했겠죠. 너희들이 감히 지금 일본 제국에 지금 덤벼 씨를 말리겠다. 이 한양 도성 안에 있는 민가들을 다 뒤져요. 대한제국군으로 의심이 되는 민간인까지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대한제국에 계셨던 한 프랑스 이 선교사 증언을 보면은요, 대한제국군 병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행가를 치듯이 던져가지고 헤이 깔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를 봤다. 정말 비참하다. 역사의 비극이에요. 저 남대문은 왜 만들었습니까? 외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군이 저 위에 올라가서 우리 대한제국군 사살을 했던 거예요.
Excuse me, sir. Can we have a little interview with you? Sure.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gate here? Well, I do know that was the southern gate of the walled city originally. Right. So, what's your first impression about this gate here? Well, obviously, coming from Australia,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For strategic purposes, it's impressive it's still here. Right. You know, as part of I find it fascinating. About 100 years ago, there was a really severe gunfight between Korea and Japan right here in front of the gate. Japanese expansion throughout China and into Korea at the same time. Right, perfect. Okay, thank you very much, sir. All right, thank you. Have a nice trip. Bye. 엄청 관심 많으시죠? 그러니까. 자, 남대문 전투는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대한제국군이 패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끝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위대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전국에 다 퍼져요. 지방에 있는 대한제국군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도 싸우자. 이번에는 대한제국군과 백성들이죠. 의병과 합쳐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병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독립군이 됩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남대문 전투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졌지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군복을 입고 계신 이분은 치열하게 남대문 전투 등등에서 싸우셨던 대한제국군 출신이셨습니다. 영국 신문 기자인 맥킨지라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왜 싸우냐? 싸우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인터뷰를 하신 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싸움을 하다가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일본의 노예가 될 바에는 나는 자유인으로 싸우다 죽겠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십니다. 이분들의 정신이 우리 광복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승환 참령, 그 다음에 시위대분들,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남대문 오실 때마다 그 남대문 전투의 의미 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투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